자, 그러면 우선 사회복지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정책인데 사회복지 여기 다 전공자들 맞으시죠? 사회복지? 전공자 맞으시죠? 네. 아닌 분들 계세요. 자, 사회복지를 정책에서 지금 사회복지의 정체성이 뭐냐, 사회복지가 뭐냐를 사회복지를 알아야 돼요. 소셜 웰페어라 해가지고 소셜이라는 게 이제 사회인데 이 소셜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개인, 사회복지가 접근하는 영역이 개인, 그리고 또 집단, 지역사회, 어떤 이런 개별 영역을 이제 우리가 다 이 사회복지에서 접근합니다.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를 접근하는데 이 소셜의 의미는 어떤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전인, 맥락, 환경. 이게서 사회복지가 이 개인도 접근을 하지만 전체적인 영역에서 하는 게 소셜 웰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가 뭐냐? 환경 속의 개인이에요.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한데 그 개인은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 집단과 지역사회의 맥락 가운데 개인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PI라 해가지고 Personal Environment를 해가지고 환경 속의 개인인데 환경과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과 사회복지 정체성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환경과 개인이 있는데 사회복지의 영역이 이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이 환경과 개인의 이 영역이 소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속의 개인인데 이 환경의 뭐냐면 우리가 할 사회복지 정책, 행정, 법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정책이라 법령, 그리고 이 개인에는 실천이 들어가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론,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소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의 의미는 이런 거고, 그래서 사회사업, 그러면 사회사업은 뭐고 사회실천, 사회복지는 뭐냐?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여기서 지금 사회사업은 뭐고 사회복지. 사회사업은 미시적인 개념이야. 좁은 의미에. 사회복지 중에서도 아주 미시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거시적인 영역을. 이렇게 실천 파트. 여기에 있는 개인이 들어간 실천 파트를 다 사회사업이라 그러고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건 거시적인 정책이나 행정이나 법제 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여기 책에서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약간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개념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편적이고 그리고 미리 예방적이다. 예방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싹 다 사회보험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반대 개념이죠. 아주 선별적이라는 거죠. 선별적. 보편의 반대가 선별적이죠. 항상 이게 짝을 이룹니다. 선별적이다. 약하고 약은 짝을 이루죠. 그죠? 선별적이다. 그러니까 사회사업은 딱딱 선별적으로 딱딱 지정해서 골라서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은 선별적이고 또 개별적이고 그래서 사후적, 여기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 사회복지는 미리 예방적이고 사전적인데 비해 사회사업은 사후적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미리 예방하자는 그래서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거고 사회사업은 공공부조에서 개인을 다룬다. 이게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이 조금 작은 개념이고 사회복지가 좀 큰 개념인, 사회사업은 미시적인 개념이고 사회복지는 거시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리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 보면 사회복지가 치료적이라 아니라 사회복지는 보편적이죠. 그죠? 보편적이고 미리 예방적이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 개념을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가 제도적 개념을 보면 이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이 사회복지를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산업사회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나 재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적 개념인데 이 제도적 개념을 이제 한 게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화 시킨 것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결국 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제도적 개념이, 그래서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 보면 이게 이제 광의적 개념이고 이게 이제 협의적 개념입니다. 협의적 개념인데 광의적 개념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광의적 개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회 통합 효과가 있죠. 그죠? 보편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효과가 있고 또 사회 효과성도 높고 당연히 공동 사회 연대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사회 통합 효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주는 개념이죠. 광의의 개념.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 통합 효과,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단점은 뭐냐? 어떤 광의적 개념의 단점은 나중에 여기 뒤에 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효율성은 나중에 사회복지 정체성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 개념은 이거는 목표 효율성은 낮죠. 왜? 원하는 사람한테 딱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니까 목표 효율성도 낮고 대상 효율성도 당연히 낮죠. 딱딱 원하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이면 딱 주면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주니까 목표 효율성도 이건 나중에 뒤에 할 겁니다. 낮고 대상 효율성도 낮고 아무래도 그죠? 대상 효율성도 낮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주니까 비용 효과성도 낮고. 그럼 반대로 이거는 반대죠. 딱 공공부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딱 원하는 사람한테 딱 주는 공공부족이 사회보험 그러니까 공공부죠.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 효율성도 아주 높죠. 딱 기초생활수급자 원하는 딱 주고 또 대상도 딱 노인한테 장애인한테 딱 주고 대상 효율성도 높고 비용 효과성도 높고 그게 반대로 딱딱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뒤에 가서 효율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선별과 그러니까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어떤 협의적 개념과 강의적 개념 그래서 선별적 개념이냐 보편적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사회복지의 제도에 있어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탁탁탁탁탁 나와야 됩니다.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보험은 이제 광의적 개념에 들어가고 이거는 협의적 개념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주의다. 이거는 선별주의다. 이 개념, 보편과 선별의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 통합 효과는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는 낮다. 아니죠. 광의의 개념은 사회 통합 효과가 높고 경제적 효율성은 낮다죠. 그죠? 사회 통합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주니까 사회 통합 효과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 모든 사람한테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은 낮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에 4번에 보면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편적인 것은 정부의 실패가 아니고,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보편이라면 바로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보편적이다 이러면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가 이게 시장의 실패가 전제죠. 시장이 다 이걸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개입한다. 그래서 적극적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세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를 조금 빠릅니까? 말하는 게 괜찮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회복지의 이제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공공이냐, 이제 민간이냐, 이제 주체가 누구냐, 이제 객체가 누구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공공은 이제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를 말하면 이거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나, 우리 지방자치제로 이래서 지방에서 접근을 하냐, 아니면 민간에서 이제 하느냐. 민간이라면 이제 여러분 뭐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집단도, 법인, 요새 이제 법인이 많이 하죠. 종교법인, 학교법인, 이런 거를 이제 민간이라고 하고, 이제 공공은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제 법인은 법적으로서의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객체는 누구냐? 사회복지의 객체는 이제 욕구를 가진, 이제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기능주의는 뭐냐? 이제 사회가 자꾸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기능주의, 갈등주의 나중에 계속 나올 건데, 자, 기능주의는 사회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역기능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사회 문제 계속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는 사회 문제가 갈수록, 우리가 농경사회 때는 별로 생기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사회가 계속 이제 사회가 발달함으로써 사회의 역기능이 이제 생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걸 기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옛날보다 뭐 범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사이버 범죄, 뭐 디지털 범죄, 이런 것들이 사회가 자꾸 변화함에 따라 생기는 역기능 문제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기능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인 문제, 옛날에는 노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막 노인 문제도 너무 많이 심각하고, 그래서 노인 문제, 범죄, 실업, 폭력, 디지털 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를 기능주의라고 보고, 갈등주의는 뭐냐 하면 기득권들과 비기득권의 어떤 대립, 인종차별, 남녀, 이런 것들을 이제 갈등주의랍니다. 이런 사회적 욕구, 사회 문제, 이런 게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이제 누가 하냐, 사회 문제를 누가 다룰 것이냐, 공공에서 할 것이냐, 민간에서 할 것이냐. 객체는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사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욕구는 끊임없이, 인간의 그 욕구는, 사회복지는 끊임없는 그 욕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매슬로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매슬로우의 5단계, 이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데,
메슬로우의 이제 욕구 5단계 이렇게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인본주의 철학자죠. 메슬로우는. 그래서 인간은 제일 밑에 이제 그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생리적인 욕구. 그죠? 먹어야 생리적인 욕구, 음식을 먹고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안전의 욕구 있다. 안전의 욕구. 인간은 뭔가 좀 안전한 생활을 원하는 거 말하죠. 그래서 그 안전은 이제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고 고용 환경이 좀 안정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서 보험도 들고 사회보험, 산재보험도 들고 이런 이제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인간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이거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사랑받고 싶어 하고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친밀한 집단이라든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런 친목 활동을 하는. 그리고 자아 존중감. 인간은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이런 욕구 가운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적인 욕구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의 어떤 대상, 객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 이론, 요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데, 사회적 욕구를 이제 브래드쇼는 어떻게 봤냐? 4가지 욕구로 봤습니다. 규범적인 욕구, 느껴진 욕구, 표출된 욕구, 상대적 욕구,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욕구는 뭐냐 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욕구.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책정을 하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규범적인 욕구. 그리고 느껴진 욕구,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당사자의 느낌, 이거는 이제 사회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 반찬이 마음에 드나 안 드냐, 할머니들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사회적 조사. 이건 느껴진 욕구, 노인들이 직접 느끼는 욕구. 그리고 표출된 욕구,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 그 반찬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명단을 쫙 적어보는 거예요. 몇 명인지 이 노인복지관에. 그래서 명단 쫙 적고, 이가 표출된 욕구, 이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 욕구는 이제 어떤 서로 비교했을 때 느끼는 욕구. 경기도에서는 청년수당을 준다는데 왜 부산은 청년수당을 왜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상대적 욕구, 인간은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4가지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와 브래드쇼의 욕구 중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규범적 욕구는 어떤 개념이며 표출된 욕구는 어떤 개념인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2번 보면 브래드쇼가 분류한 인간의 욕구와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표현적 욕구를 신청한 사람의 수로 이렇게 맞죠? 아까 그죠? 표현된 욕구, 반찬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수로 나타낸 게 표출된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는 이제 크게 사회복지하면 이제 사회복지하면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사회복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로 나누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는 뭐냐? 사회복지는 결국 사회보장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인간이 태어나서 출생을 해서 태어나서 그다음에 그리고 양육을 하는 과정, 그리고 실업, 그리고 또 재난, 결국 질병, 사망, 이 모든 것을 토탈해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 그래서 사회보장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사회보장을, 이런 거를 전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보장,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모든 재해들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루는 거를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회보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5개 있죠. 이런 거는 정확하게 머리에 딱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 노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요 5가지가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공부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부,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이게 공공부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 아니고 암기 과목입니다. 사회복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요 4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 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호, 다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사회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 소극적 개념은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여기서 말한 이게는 이제 선별은, 이거는 소극적 개념. 이게 소극적인 개념이고, 여기가 적극적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왜 필요하냐? 사회복지 정책은,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정책이 왜 필요하냐? 어떤 인간이 사회보장, 출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어떤 최저 생활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빈곤을 경감시키고, 그리고 평등을 정진시키고, 사회 통합, 사회 안전,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오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 3개입니다, 여러분. 별 3개.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복지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역기능이 조금, 역기능을 잘 자, 순기능은 다 좋은 말 다 나오잖아, 그죠? 뭐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 경제 성장, 개인의 자립 성장, 욕구 충족, 재분배, 이게 순기능인데, 자, 역기능이 중요합니다. 자, 역기능은 뭐냐면,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은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성. 자, 이거는 대상자 선정의 문제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전달 측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말이, 작년에 그 아동수당을 이제 70%까지 줬잖아요. 그죠? 아동수당을 70%까지 주는데 그 30%를 골라내는 비용이 전체 다 주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상위 30%를 골라내는 비용이 그냥 아예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 거라. 그래서 그냥 1년만 아동수당을 70%까지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100% 다 주잖아요. 지금은 아동수당 전체 다 줍니다. 보편복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그리고 빈곤의 덫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의 덫이 있다는 거예요. 빈곤의 덫은 뭐냐면, 소득이 빈곤선이라는 게 있어요. 빈곤선이 딱 여기 있어. 그래서 3인
3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에 한 100, 지금 현재 한 120만 원? 120만 원 정도 아마 가까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110 몇만 원인데, 빈곤 덫이 뭐냐 하면, 그런 기초생활 3인 가족이 120만 원을 받는데 내가 일을 해. 내가 일을 해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119만 원을 벌어. 그쵸? 그러면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냥 놀아도 120만 원 주는데 내가 쌩까 빠지게 일주일 내내 정말 노동을 해서 버는 선이 딱 빈곤선 여기도 딱 걸리는 거라. 119만 원. 그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빈곤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조금만 초과하면 탈락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 덫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엮이네요. 그래서 실업의 함정, 당연히 실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여기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아유, 당연하죠. 그죠? 도덕적으로. 나라에서 주는데 내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런 역기능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험 프로 100%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험 나왔던데, 이거 지금 그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 가치,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여기 시험에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자, 사회복지의 가치는 평등과 효율과, 자, 사회복지의 가치,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첫 번째 평등입니다. 평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율입니다. 효율.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 자, 사회복지의 가치는 그러면 평등의 개념은 수량적 평등을 말합니다. 자, 수량적 평등. 자, 사회복지는 수량적 평등, 즉 결과의 평등. 능력, 욕구 상관없어. 그냥 결과만 똑같으면 돼. 그래서 그냥 어떤 기호도 상관없고 욕구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이 결과가 평등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기여나 뭐나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무상급식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말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여도 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기여와 어떤 욕구와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준다. 이걸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이런 것을 수량적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비례적 평등입니다. 자, 비례적 평등을 다른 말로 공평이라고 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여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 사회보험제도는 기여한 만큼 주잖아요. 그죠?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를 내년냐에 따라서 나중에 국민연금 받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능력만큼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고 그 기여에 따라서 받는 걸 비례적 평등, 즉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비례적 평등을 말하고 그걸 공평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그러면 뭐냐? 공공부조는 어떤 평등이냐? 공공부조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어요.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해서 공공부조는 비례적 평등이에요. 비례적 평등. 열등처우의 원칙을 다하면 공공부조는 비례적 원칙이다. 왜 그러면 공공부조가 비례적 원칙이냐? 자, 열등처우의 원칙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가
도시 노동자들, 노동자의 도시 근로자 노동자의 임금보다 많으면 안 된다. 맞죠? 그러면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가 도시 근로자의 임금보다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을 딱 정해놨어요. 이거 열등처우의 원칙 맞죠? 비례한다, 비례. 도시 노동자하고 비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공공부조는 비례적 원칙에 들어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열등처우의 원칙에 이래서 공공부조는 비례적 평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공부조가. 이 개념을 여러분이 도시 근로자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딱 임금을 정해놨어요. 근데 기초수급 더 이상 아무리 나라에서 돈 많이 주고 싶어도 도시 근로자보다는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례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인해서 공공부조는 비례적 평등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도 기여한 만큼 주기 때문에 이것도 비례적 평등이다. 사회복지의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 사회복지는 기회의 평등인데, 기회의 평등 말하면 바로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느냐? 교육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기회를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남녀 양성 공동 고용, 양성 고용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뭐 장애인 의무 고용, 그리고 뭐 드림 스타트, 빈곤 아동에게 하는 드림 스타트 제도, 자활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의 평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의 평등도 있는데, 이거는 출발선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출발선을 조금 다르게 해주는, 이럴 거는 조건의 평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긍정적 차별. 자, 차별에서도 긍정적 차별이 있습니다.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긍정적 차별인데, 차별은 차별인데 어떤 긍정적인 차별? 양성 공고용이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긍정적 차별이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좋은, 긍정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다. 이런 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는, 자, 여기 시험에 한번, 여기도 가치 중립이냐 가치 지향이냐 이번에도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죠. 저도 막 옛날에 많이 헷갈렸는데, 사회복지는 여러분 가치 지향일까요? 가치 중립일까요? 남자 선생님, 사회복지는 가치 지향입니까? 가치 중립입니까? 가치 지향이 그렇죠. 이거 헷갈립니다, 여러분. 가치 중립인지 가치 지향인지. 사회복지는 가치 지향입니다. 모든 데서인데, 근데 가치 중립은 언제 나오냐? 조사론에 나옵니다. 조사론에서만 가치 중립이란 말은 뭐냐? 우리는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복지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등을 추구하고 효율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는데, 가치 지향이라는 말은 사회복조사에서 조사할 때, 우리가 어떤 욕구 조사를 할 때 가치 중립이 객관적인 실험과 객관적인 실험 도구와 그 다음에 실험 방법과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나의 주관적인 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 조사는 안 되죠. 정확하게 실험 설계에 의해서, 그래서 가치 중립인 거예요, 사회복지 조사로는. 그런데 나머지 사회복지는 가치 지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효율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 효율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이번에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복지 효율에 대해서 보니까 5번에 나왔어요. 사회복지 유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물급. 이게 지금 작년 시험, 올해 시험에 효율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효율 개념은 이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거 아주 조금 이거 깊이 생각 안 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효율은 뭐냐?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내는 게 효율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 몸무게를 살을 빼려고. 그런데 내가 헬스장 가가지고 돈을 1년에 100만 원씩 끊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이 별로 안 빠졌어. 효율이 없는 거잖아, 그죠? 내가 헬스장 가서 막 트레이닝복도 사.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내가 뭐 헬스장 가서 살도 안 빠진 내가 운동장을 하루에 밤마다 1시간씩 걷고 뛰자 해가지고 운동복만 딱 사가지고 조금만 투자했는데 살이 막 한 달 만에 3kg씩 막 빠져. 효율이 좋은 거잖아, 그죠? 투자 대비 효과를 말하는 거, 효율은. 그래서 그 목표 효율성. 자, 여러분 이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자, 목표 효율성은 뭐냐 하면 목표 효율성은 현물을 말하래. 현금 급여에는 현금 급여가 있고 현물 급여가 있고 바우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급여의 종류에는, 그죠? 현금으로 줄 것인지 현물로 줄 것인지 바우처를 줄 것인지 급여할 때. 그런데 목표 효율성은 현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대상자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쌀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쌀을 주고 밀가루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밀가루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현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급여보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현물로 주는 게 목표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쌀 안 사 먹고 술 사 먹고 막, 그죠? 술도 사 먹고 막 게임방에도 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그냥 이 사람한테 쌀이 필요하다, 가난하니까 딱 쌀을 주고, 이 사람한테 옷이 필요하니까 옷을 주고 이러는데, 현금을 주면 술도 사 먹고 막 게임방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목표 효율성은 현물이라는 걸 말해. 현물. 그래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서 목표 효율성이 이렇게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영 효율성은 뭐냐? 운영 효율성. 자,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운영 효율성. 그래서 공공부조는 이 행정 비용이 공공부조는 운영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딱 원하는 사람한테 운영 효율성은 공공부조는 운영 효율성은 낮죠. 왜냐하면 이 사람 골라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운영 효율성이 낮지만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돼서 2010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딱 정보만 넣으면 바로바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그래서 현금 급여가 현물 급여보다 운영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효율성은 뭐냐? 대상 효율성. 대상은 어떤 대상한테 줄 것인지, 아동에게 줄 것인지 노인에게 줄 것인지, 아동에게 줄 것인지 노인에게 줄 것인지, 이게 그래서 대상 효율성은 현물 교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 딱 원하는 사람한테 딱 주니까,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한테 딱딱 주기 때문에 현물 교부가 대상 효율성이 높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효율성은 현물이 높다. 운영 효율성은 현금이 높다. 그리고 대상 효율성은 현물이 높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에는 이제 이게 수단적 효율과 파레토 효율이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 자, 파레토 효율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좀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상적인 개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한 상태, 가장 바람직한 배분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배분을 말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만족을 어떤 배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족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은 죽이지 않고 다 같이 만족한 상태, 파레토 개념이 아주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떤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배분인데 타인의 것은 건드리지 않고 만족한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다, 파레토 배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 효율에 있어서 목표 효율성, 운영 효율성, 이거 대상 효율성 뒤에 가서 61쪽 요 뒤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정도만 넘어가고 이제 현물하고 비교했을 때 현금, 현물 이거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목표 효율성이 크고 어떤 게 대상 효율성이 큰지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급여할 때 제가 조금 깊이 좀 달아주겠습니다. 여기 효율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개념입니다. 자, 사회복지의 가치, 아까 평등했죠?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자, 자유는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뭐냐 하면 나를 건드리지 마, 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겁니다. 그냥 소극적 자유는 간섭하지 마, 나라가 간섭하지 마, 시장 경제에 맡겨도 왜 나라가 자꾸만 간섭을 해? 하는 게 바로 소극적 자유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시장이 알아서 할 거야, 신자유주의자, 그죠? 신자유주의자들. 여러분이 이제 이 이데올로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신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사회주의자, 막스주의자, 이런 이제 개념들의 이런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적인 어떤 개념도 이념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속 이제 나올 건데 이거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나를 내버려도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할 거야 하는 게 바로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다. 그러면 적극적 개념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국가가 개입하는 걸 말합니다. 국가에서 좀 해줘, 나는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국가가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 국가가 개입하는 걸 원하는 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자유주의자. 자유주의는 어떤 이제 소극적 자유를 말하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어떤 욕구가 국가는 개입을 최소하고 경제 성장이나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맡겨두고 국가가 개입을 하지 말고 국가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라. 그냥 최저생계비, 공공부조, 최저생활 수준 정도에서 국가가 보장해주라, 최소한의 복지만 해라 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 복지국가 자체를 언급하는 게 잘못됐다, 자본주의 언급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마르크스주의는 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되 자본주의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100% 국가가 이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을 가지고 재생산하는 건데 이런 것 자체를 언급하는 게 문제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국가가 개입해라. 예,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조금 나간 게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아까 제가 말한 기능주의 뭐 이런 게 갈등주의, 약간 갈등주의입니다. 이제 자본가 개입과 노동자 개입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하나의 어떤 도구주의 관점, 구조주의 관점 여기 나오는데, 도구주의 관점은 하나의 자본가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구조주의는 결국 자본가가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결국 마르크스주의나 신마르크스주의나 결국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모순됐지만 100% 국가가 개입을 해라, 이거를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비슷한데 최소한의 정부를 옹호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원리를 복원시켜야 된다. 시장의 경제에 따라야 된다.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여기 보면 뭐 작은 정부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작은 정부는 시장에 맡기라, 이런 거다. 정부는 조금만 개입을 하고 가능하면 국가의 시장 경제에 맡기라. 그래서 대처리즘, 뭐 레이그니즘, 레이그노믹스 이런 거 나오는, 대처나 레이그노믹스 이런 거 대부분 다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제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맡기자 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뭐냐면, 이제 보수주의도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치 어떤 그런 모든 정치적인 측면에서 방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방임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자본주의는 약간 자본주의에서 조금 이제 노선을 변경하는 건데, 비슷하게 또 자본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 국가가 개입해라. 모든 국민들에게 비차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은 끝없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이 이념에 따라서 복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수정자본주의, 이거 막스주의 이런 거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저하고 수업을 하고 여기에 딱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노트 필기를 다시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검토를 꼭 해서 거기에 맞는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조금 지났지만 요 쉬는 시간 지난 요 문제까지만 풀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평등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그죠? 사회복지 가치로서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과의 평등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이를 공평이라고 한다.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이죠, 여러분. 그죠?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 수량적 평등이고, 공평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비례죠, 비례. 그죠? 비례적 평등이 공평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갑자기 시험 치면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이거 막 당황하니까 시험 1초에 한 개씩 풀어야 되잖아요. 거의 1분에 한 개씩 1분에 한 개씩 풀어야 되니까 막 당황하니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이념 문제. 사회복지 이념에 따른 국가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맞고, 보수주의,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체제의 독점화 주장. 보수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약간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그죠?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맞지 않죠?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만 개입하고 시장에 맡기는 게 보수주의죠. 그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체제의 독점화를 주장하는 약간 사회민주주의, 이런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보면 사회복지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린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그죠? 자유주의는. 그래서 시장, 네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안 벌어서 넌 가난한 거야. 이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55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